예, 현재 경제와 시장 상황들 체크해보고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들도 여러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항상 모실 때마다 질문들이 많아서 좀 빠르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저와 마지막으로 방송한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또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방역을 잘한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좀 웃지 못할 그러게요. 슬픈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확진자 수를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막아내는 나라일수록 락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격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물론 한국은 이제 마스크가 더 컸겠지만 네. 아무튼 여러 나라들의 환경을 살펴보면 결국 확진자를 급격히 늘지 않게 잘 막아냈다라는 나라일수록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는 이런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일부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락다운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사회적인 면역, 집단 면역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굉장히 억제돼 있는데 비해서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확진자 수가 너무 급하게 늘어나다 보니 금융, 헬스케어, 정부 등등 수많은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부활을 느끼는 네. 과정에서 사망률이 끝없이 치솟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인 관계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이 바로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스웨덴이라든가 일부 신흥국들입니다. 놔둬버리면 저렇게 급격히 확진자 수가 높아진 대신에 성장률은 밑에 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별로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격리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우리 예를 들어서 저 바닷가에 전부 다들 서핑하고 있는 분들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확진자 수를 잘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사망자도 크게 늘지 않는 대신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이번 우리 2분기 성장률 급락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더 하향 조정 가능성도 솔직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국 확진자 수를 잘 억제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노력하면 할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좀 경제에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할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 씁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곡선을 보면서 저는 든 생각이 중국의 경우를 선으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되게 애매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통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 통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또 종식됐다고 하니까 GDP 성장률이나 지표들은 V자 반등을 하고 이 2분기 애매합니다. 성장률 잘 나왔죠. 잘 예. 나왔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게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더라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 그리고 영향들, 악영향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어쨌거나 금리 완화 정책을 쓰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디플레 우려감을 계속 좀 우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관련 서적에서도 그런 사인들을 계속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도 저도 읽어보면 디플레이가 온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맞죠. 대한 우려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예. 스탠스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디플레가 왔겠죠 이미. 이미 우리나라도 지난 2달 동안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유가 때문에 왔지만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발생한 충격은 완화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자동차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100만 대 정도 생산 캐파, 그러니까 캐파라는 게 커파시티, 예.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코로나 쇼크로 70만 대가 팔렸다. 지금 사실 현대차 그룹이나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2분기에 흑자 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심각한 침체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 110만 대가 팔렸다. 네. 이제 지금 양쪽 완화에다가 경기 부양 정책에 특히 이번에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 하면서 저도 지금 그 대상인데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환경차로 바꾸면 나라에서 돈 대준다면서요. 예. 얼마인지 궁금한데 네.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탔으니까 이 차를 바꾸고 싶어 하면서 내년에 차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110만 대. 자, 100만 대 캡한데 110만 대니까 70만 대가 110만 대 팔렸으니까 경제 성장률은 50%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회사는 해결됐나? 아마 부도 낼지도 모르죠. 네. 왜 그러냐면 30만 대는 야적장에 있었는데 그게 110만 대 팔리면 10만 대만 사라진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20만 대의 차는 여전히 야적장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연식이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아서 네. 제품 가격을 인하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어떤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펑 하고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 계속 지속적으로 디플레 충격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가 경제의 성장률만 보면 안 되고 경제의 재고를 봐야 되는데 예. 재고 레벨 자체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 그림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재고가 마이너스 레벨, 저게 이제 쌓였다는 뜻이죠. 예. 마이너스로 간 건 나쁜 뜻입니다. 아무튼 마이너스로 간 게 저게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7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때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해요. 네. 2015년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에 어마어마한 재고, 저 파란 막대가 재고 레벨이 끝없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야적장에 차가 그득그득한데 예. 무슨 놈의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제로금리를 해주다가 경제가 정상화된 다음 엑시트하는 거죠. 저 사례를 한국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뭐 저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때는 미국이 GDP 성장률이 그 해에 마이너스 3% 정도 나왔는데 예. 저 정도 충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건 금융위기고 이번에는 외부 충격. 저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 코로나라는 거대한 눈폭풍이라고 이제 저희 비유를 하잖아요. 밖을 전혀 못 나가게 만들어 성장률이 나빠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면 분명히 지난번보다 좋아지겠죠. 좋아지지만 경제에 한번 발생한 재고의 산은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뭐 재고량이든 아니면 뭐 지표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안 보고 요즘에는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로 많이 보는데 이렇게만 보다 보면 어떤 기저 효과에 따른 함정일 수도 있고 금융업권에서는 또 유동성에 따른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기분은 좋잖아요. 네, 기분은 좋아지는데 회복되는 느낌은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안 팔리는 물건들을 우리 그냥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스마트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작년에 출시됐던 제품 중에 히트를 쳤던 제품도 있지만 잘 안 팔리는 제품 지금 공짜 폰으로 풀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Z 플립 이런 건 절대 공짜 폰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기가 좀 떨어지는 제품들은 공짜가 되잖아요. 예.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 재고가 제값받고 팔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재고가 쌓여 있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향후 신제품 출시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네. 더 나가서 공짜 폰 이런 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 경제 전체에 있어서 물론 뭐 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이렇게 마이너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좋은 것만 보거든요. 긍정적인 것만 보기 그렇죠. 마련인데 예. 실제로 경제 뒤에 나타나고 있는 누적되고 있는 재고 문제를 외면했다가 일본처럼 큰일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일본이 뭐 정책 금리 인상을 2000년에 했다가 그 뒤 9.11 테러, 예. 또 2019년 작년에 소비세 인상했다고 올해 코로나 쇼크. 운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긴 경제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한 거죠. 그냥 과거에 좀 취해 있었던 게 그렇죠. 크죠. 재고가 이렇게 예. 많이 쌓여 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세금을 인상하냐라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주식 관련 양도세가 네. 좀 처음에 나왔던 안보다 후퇴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정부는 열려 있다. 근데 일본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네. 저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반면 교사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특히 요즘 시장 분위기 자체가 호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재나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요즘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자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올라갑니다. 주식과 뭐 금 가격이 함께 오르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 가격하고 구리 가격하고 또 같이 오릅니다. 좀 이런 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좋은 신호죠.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양적 완화가 뭐냐면 채권 시장에 나가서 연준이 좋은 가격에 채권을 사주는 게 양적 완화잖아요. 예. 좋은 가격이 뭐냐면 더 낮은 금리로 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이나 연기금리나 또는 기관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죠. 네. 이 시세 차익을 거둔 다음에 그걸 들고 그냥 가만히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저 파란 선이 연준의 자산 규모인데 저걸 들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자산을 사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하면 초과 지준, 저기 이제 100만 달러 예금이 들어오면 10만 달러는
중앙은행에 예치하세요. 이게 지급 준비율이잖아요. 네. 저 지급 준비율 이상으로 연준에 들어와 있는 돈이 초과지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저게 같은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건 경제가 좀 회복 안 됐다는 뜻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끝부분 보면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특히 어제도 있다 보니까 감소한 걸로 나오던데 저희 반영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급격히 상승하던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나 초과 지준 규모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건 예. 경제 내에 돈이 좀 돌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예. 이건 연준이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떨어뜨려준 대신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뜻이니까 나쁘게 볼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이나 경제 전반이 다시 좀 정상화로 돌아가는데 초입 국면에 들어서려고 하는 느낌이다 정도. 네, 이제 뭐 무엇보다 그 사망자 수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지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급격히 늘리는 건 안 좋은 신호고요. 예. 오히려 양적 완화가 좀 완만하게 둔화되거나 줄어드는 게 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연준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채권이 안 나올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뜻이니까 예. 이건 우리 입장, 특히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 신호거든요. 예. 그럼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시장과 한 발짝 더 들어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언택트다 컨택트다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가치주냐 아니면 뭐 성장주냐 그 다음이 또 가치주냐 아니면 뭐 경기 민감주냐 이렇게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또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꾸리는데 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엄청난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예. 좀 궁금한 부분이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가치주로의 순환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나 구리 같은 인플레이션에 연관돼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오른다. 네. 이건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가치주,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게 크게 봐서 세 분류의 주식들이죠. 첫 번째가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큰 기업들. 두 번째는 PBR이나 PER 같은 주가의 수익 같은 가치들에 비해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 배당도 많이 주고 네. 뭐 이렇게 좀 입에서 괜찮아 보이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금융주들도 여기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업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가치주들인데 가치주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저 이제 파란 선 때문인데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그냥 네. 10년 향후 10년 동안의 인플레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인데 끔찍하게 떨어졌죠. 최근 네. 보십시오. 저기 파란 선이 떨어질 때마다 빨간 선이 떨어지는데 저 빨간 선이 뭐냐면 가치주의 시장 대비 상대 성과입니다. 그래서 파란 선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가 출현하면 가치주의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시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디플레 리스크가 부각될 때 물가가 못 오른다. 그러면 뭐 가치주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좋은 자산 들고 있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네. 더 나가서 매출도 급격히 상승하지 못한다라면 과거의 실적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 잘못됐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가치주들이 저 파란 선 인플레이션 기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뭐 네. 그냥 향후 10년 인플레에 대한 기대들이 떨어지는 시기에 가치주가 되게 어려웠는데 끝부분 보시면 지금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구리값, 금값, 유가가 올라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아주 뭐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낮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는 측면에서 가치주를 너무 뭐 외면할 필요는 없다. 그냥 예. 저는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성장주라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가치주에 대한 일시적인 순환매도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근데 너무 길게 장타로 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재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가치주와는 분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요새 시장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뭐 정상화의 초입 단계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투자를 권하고 좀 특징주로 많이 꼽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옥석 구분해야 된다. 경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되려 그러는데 예. 회복되는데 순서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업종은 힘들겠죠. 반대로 재고가 좀 적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처럼 빨리 감가상각이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손실을 빨리 털고 갈 수 있는 산업들은 괜찮죠. 그래서 정보통신이나 언택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렇게 좋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털고 갈 수 있고 그렇죠. 경제 회복의 어떤 시그널이 나타날 때 네. 제일 먼저 좀 반응하는 면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저평가돼 있는 자산주들, 네. 저평가돼 있는 배당주들도 이제 희망의 싹이 보인다는 건 인플레이션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면 이쪽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뭐 소재주라든가 산업재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려면 GDP가 좀 개선되는 증거 보여야 되는데 예. 아직은 성장률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빠르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선별하자. 정말 좋아지는가? 이 예. 업종은 정책의 수혜가 정말 나타나고 정부가 내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더라.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게 나오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너무 기대만 갖고 올라가다가는 이 시장이 지금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억석 구분하자 네. 이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민간주에 대한 투자 조언도 함께 들어봤고요. 요즘에 박사님 주위 분들한테 네. 주식 질문 더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질문 더 많이 받으세요? 압도적으로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정책에 대한 실효성들 그리고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우리. 요약하자면 일단 적정 밸류에서 이제 고평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서울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역사적 평균 레벨 또는 저평가였는데 올해부터는 고평가. 저 글로벌 실질 주택 가격 지수 나오는데 네. 여러분 저 보시면 코로나 쇼크가 부동산에는 안 나오는 거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게 IMF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인데 저게 네. 아무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일단 좀 불안하지만 가고 있다. 굉장히 강세다. 특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10억짜리 집이라도 이자율 10%일 때는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게 1년 이자 1억을 포기한 거잖아요. 네. 큰 돈이죠. 근데 지금은 0.5%니까 네. 500만 원 포기하면 10억짜리 집을 그렇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 안 사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기회비용 따졌을 그렇죠. 때 당연히 그러니까 차입 예.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네. 요새 이제 차입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좀 제 생각에 이제 고평가 국면인 것 같은데 시장은 여전히 좀 갈 것 같다. 네.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 예.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예. 시장 내에 존재하는 이 강력한 매수세, 특히 유동성에 대해서 자꾸 세금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제가 봐서 이거는 그냥 좀 미봉책이다. 네. 당장의 급등을 억제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실질 주택 가격 지수를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게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 한창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차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도시 이전이 또 한 2주 전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을 좀 줄이자는 건데 그리고 예. 이르면 이번 주 안에는 공급 확대 대책도 또 나온다고 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시장 가격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서울 지역 실거래가 가격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말고요. 가격 차트를 한번 잘 나왔네요. 저기 보시면요. 빨간 선이 서울 실거래가고요. 네. 파란 선이 KB 시세입니다. 그래서 KB 시세는 이제 대출해 준 거 같은 네. 거고 실거래가는 직접 거래된 거니까 약간의 이격이 벌어지는데 저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015, 16년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했죠. 네. 근데 저 때가 혁신도시로 이주가 제일 절정에 달했던 시기거든요. 제가 있었던 국민연금도 2017년에 갔잖아요. 네. 이게 뭘 말씀드리냐 하면 저기 그런 정책, 행정수도 이전이나 뭐 이런 정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각 지역은 호재일 수 있어요. 네. 뭐 세종시, 혁신도시 쪽은 호재일 수 있는데 지금 세종시 다시 막 엄청 오른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네. 지역 호재지 네. 전체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요인은 마이너하고 특히 우리가 몇몇 분들 보셨지만 세종시 집을 팔래, 서울 집을 팔래 그러면 다 선택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금을 많이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또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집으로 집중하라고 지금 정부가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그거랑 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이 안 맞는 정책이 나오면 별로 효과는 없다. 네. 특히 저 차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과천 집값 넣으면 더 무섭게 오르거든요. 네. 과천 집값이 사실 서울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과천에 있던 정부종합청사에 있던 공무원들 세종시 내려갔지만 더 올랐죠. 결국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이 강력한 수요의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저금리. 두 번째가 서울의 신축 네. 주택 공급이 향후 한 2년간
매년 10,000호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2023년 이후는 다시 늘어난다고 정부는 그럽니다만 예. 일단 21, 22로 가면서 주택 입주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여기에 각종 전세 관련, 임대차 관련 규제가 나오면서 전세값이 급등하면 이게 다시 갭 투자를 부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빨리 정부가 용적률 규제 완화라든가 네.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아니면 유휴 토지의 개발 같은 여러 대안을 가지고 언제까지 몇 평 이상의 몇만 호를 특히 실수요자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임대주택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네네. 민간 민영주택 기준으로 해서 좋은 위치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 예. 좀 진정되고 이 돈이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짧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어쨌거나 그래도 상단까지 올라왔으니 약간의 부담감도 좀 있는 편이고 예.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 투자하시라고 하면 예, 아직은 주식이 더 매력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주식이 전고 좀 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달러 약세인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 역사상 최고치 근처도 못 갔는데 미국은 나스닥 다 많이 넘었다. 왜 그러냐? 달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저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 선이 달러 가치고 파란 선이 신흥국의 상대 강도인데 달러 강세일 때 신흥국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 호재가 그러니까 미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유럽에서 구제금융 그 기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로화 약세 덕분에 달러가 지금 약세. 여기다 위에나도 지금 최근에 강세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최근에 떨어지면 외국인이 회귀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회귀할 때는 외국인 좋아하는 주식들,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통신 관련 성장주 관련 외국인의 매수세들이 이어지고 이게 또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예. 시장은 일단 저는 더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 즉 환이 저쪽으로 움직이고 저 빨간선이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면 네. 일단 시장은 저는 더 매력이 있고 이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또 세제도 좀 네. 강화하기로 했던 걸 다시 완화했으니까 일단 지금 저는 주식이 더 매력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 주식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